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재밌게 잠깐 들으셨죠? 한겨레 신문 박종호 기자가 네, 워낙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바람에 네, 조금 준비하시는데 자료를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좀 전에 내가 돌 하나 던졌더니 지금 채팅창 난리잖아요. 뭘 얘기했는데요, 아까 전에? 아까 그거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럽인 사람인 게 좋냐? 푸틴의 밑에서 신음하는 게 좋으냐, 유럽에 흡수되는 게 좋으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좋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유럽으로 이민 가면 되겠지. 네. 이민 가면. 우리도 왜 채팅창에 가끔 보면 우리도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얼마 속상하면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 속상하니까. 한국인 게 속상하다고요? 속상해서. 속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떡밥 던지지 말래. 예. 그럼 계속 그럼 푸틴이 집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푸틴 망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푸틴 망하면 유럽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아닙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 물론. 네. 자, 한겨레 신문 박종호 기자님 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다 마쳤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한 2분만 일찍 오셨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가 혼나고 있지 이 않습니까? 프로는 시간만 남으면 시한폭탄 같아. 시간만 남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이제 전세 확정일자도 받고 그럼 나는 내 전세금은 선순위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하면 국가가 그 세금 홀라당 먼저 가져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더라. 네. 그래서 정부도 뭐 그것 대해서 법도 좀 바꾸고 그랬던데 네. 오늘 그 이슈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좀 맥락이 있는 이슈이고 사실은 좀 복잡하기도 한 얘기여서 네. 한 번쯤은 다뤄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4월 1일부터 그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뀝니다. 근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소 뭐 이해하기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근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소개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는 전세를 들어갈 때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집주인도 네. 세금을 체납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겁니까? 네, 만약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었다면 예. 그렇다면 뭐 그 괜찮은데. 세금 문제는 본인이 걱정할 게 아니라 허그가 걱정할 문제이겠죠. 허그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집주인의 세금을 본인이 대신 내게 되는 그런 좀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취재를 하면서 구글 검색창에 네. 집주인까지만 딱 한번 세 글자를 써봤어요. 집주인.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 검색어로 따라서 나오는 게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걸 검색 그렇게 많이 사실은 해요? 그렇게 좀 슬픈 일인 거죠. 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세 사기다 또는 뭐 역전세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전세 시세가 너무 낮아져서 네. 이제 그 집주인분들이 세입자분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붙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세금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떠안아야 하는 돌발 비용이 될 수 있네 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검색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아닙니까? 아, 말씀하십시오. 네네. 이런 이제 집주인의 체납세금에 관련된 얘기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다소 이례적으로 강하게 정부의 우선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정부의 우선권이 보장되는지를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매 매각 대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라는 건 낙찰가죠. 예. 이 낙찰가를 누구한테 먼저 배당을 할 것인가라는 순위를 정리한 것인데 예. 이건 제가 이제 법률 구조공단에 보면 이런 거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참고할 수 있게 공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쉽게 가공했어요. 네. 순위를 한번 보시면
경매 집행 비용, 뭐 경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장 먼저 제한다라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 손해 보고 그렇죠. 경매할 네. 수는 없다. 그다음 뭐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이 뭐 그동안에 뭐 좀 상할 수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데 관리에 쓴 돈도 뭐 이거 이제 운용 비용이니까 먼저 쓴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보장되는 것이 이제 소액 임차인들,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낮은,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정부 재원으로 무조건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3순위, 그 다음에 최근 3개월치 임금 및 최근 3년간 퇴직금 등, 그러니까 집주인이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 법인이나 뭐 사업자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체불한 임금, 요거를 3위로 두는 건데, 이걸 3위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뭐 약자 보호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기 좀 이제 크게 표시한 당해세라는 것인데, 네. 잠깐만요. 3번에서 벌써 저는 불안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집주인이 네. 치킨집을 크게 해요. 네, 직원이 한 50명 돼요. 네, 그러다 중간에 망했어요. 나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임금 체불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망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 들어갈 텐데, 네, 네. 그때 내 전세금보다 그 치킨집 직원들 퇴직금 임금이 더 우선입니까? 맞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을 우선하도록 그게 우선으로 돼 근로기준법상 있어요. 적용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는 그럼 집주인이 제가 사업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프로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일종의 좀 어떤 한 특수한 사례인 것이고, 일반적인 취지에서는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들어온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는요. 그러니까 저 취지에서는 약자가 임금 체불의 약자가 맞습니다. 전세금 임금을 받는 못 받은 약자보다 사람. 더 약자다. 네. 아니 왜 약자들 보호를 하는 걸 약자 호주머니에서 돕냐고요. 그래서 정부 돈으로 도와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요 3번 이게 그러니까 그 매각대금 배당 순위로서의 3번이 된 건 1984년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때까지 유지된 지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많이 안착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 당해세라는 겁니다. 이 당해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자기의 변제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예, 요 예. 날짜가 내가 다른 채권보다 빠르다면, 다른 채권의 뭐 압류일이나 저당권 설정일, 네. 권리 설정일보다 내가 빠르면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 당해세는 쉽게 얘기하면 무적의 세금.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밑에 있는 채권들보다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세금. 그 말은 예를 들면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네. 전세 확정일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종부세나 네. 이런저런 세금을 네. 체납한 게 그 이후의 일이에요. 네. 그래도 세금을 먼저 걷는다. 제가 사례를 그 말이죠? 들어, 네, 맞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빌라왕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체납세, 종부세가 63억 원이라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53억, 63억이라고 했는데 예. 그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바로 당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은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빌라를 들어간 이후에 그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집을 막 늘리면서 발생한 종부세일 거잖아요. 예.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발생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종부세는 당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만약에 이 집을 본인이 낙찰받아야 한다면 그 빌라왕이 내지 않은 종부세를 먼저 갚아야 합니다. 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 다음 순위로 가는 것들이 예. 선순위 채권. 근데 사실은 날은 선순위지만 당해세가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해세 다음에 선순위 채권, 네. 그 다음 확정일자가 있는 보증금, 요런 순으로 돼 있어요. 요 5번은 확정일자와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설정한 날짜 간에 서로 경합을 해서 날짜가 좀 빠르면 선순위, 후순위가 되는데 예. 요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세금의 어떤 모든 조세법들의 헌법 같은 법인데, 거기에 보면 35조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국세는 이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다만 뭐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은 예외다. 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네. 뒤에 그러나- 하나 부연을 해둔 게 뭐냐면 네. 그러나 이 해당 재산에 부과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가지가 이제 국세로서의 당해세거든요. 네. 이런 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변제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네. 당해세라는 건 그 집, 그 재산의 해당 주택.
부과된 세금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뭐 하나를 좀 바로 짚자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예. 그 빌라왕의 체납세가 63억이라고 해도 예. 그건 그 종부세라는 건 인별 개인한테 부과하는 과세잖아요. 그분이 네. 가진 모든 빌라에서 발생한 체납세금이 그 금액이라는 거고 예. 그 빌라왕의 여러 집 중에 한 채에 들어가신 분이 갚아야 하는 종부세는 그 63억, 53억 그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 그 집에 부과된 종부세예요. 예. 그런 건데 근데 이 당해세라는 건 이렇게 국세만 있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요건 잘 이해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자동차세도 집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지방세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걷는 세금도 당해세가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둘 다 가장 먼저 당해세라는 거예요, 저 자동차세가? 네 당해세입니다. 자동차세도. 말도 안 돼. 집주인이 자동차세 밀렸어도 먼저 갚아줘야 돼요. 정부에. 아, 정부에. 네, 지방 정부에 먼저 그러니까 갚아줘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저건 떼간다. 네, 이상한 것 같은 거 당해세 아닌 것 좀 같은데. 이상하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요. 그 진짜 다음에 자동차세의 진심이구나. 진짜 자동차세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나 보다, 우리 정부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네. 근데 아. 너무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이 집의 한 시세가 뭐 한 2억 3천 정도가 적정 시세였는데 이분이 좀 그걸 모르고 2억 5천의 전세금을 계약하셨고 예. 집주인이 그 세금을 갚지 않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또 이분이 확인해 봤더니 밀린 세금이 한 1,000만 원 있더라. 근데 그게 당해세더라. 자, 이거를 그러면 세입자가 경매에 보냈어요. 예. 이건 제3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경매를 하면 경매가 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항력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전입을 하셨고 그 집에 이사를 해서 실제 점유하면서 거주하시는 분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의 지금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 먼저 1,000만 원 갚아주고 2억 5천만 원은 2억 5천만 원대로 이분이 다 인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2억 6천, 시세가 2억 3천이고 내가 2억에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가격은 뭐 2억 6천이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이 될 수가 없고 예.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직접 낙찰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땐 집주인 세금 1,000만 원을 이분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억울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예. 그 납세자들이 우리가 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집주인의 세금을 이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기사를 보든 뭘 하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지킬 수 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 듣고 그렇게 우리는 조치를 해왔는데 네. 어떻게 세금까지 이걸 우리가 다 챙기냐 라는 그런 게 이제 좀 사회 이슈가 되니까 지난해 이제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올해 4월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예. 좀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국세징수법 개정안. 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인데 예, 예. 뭐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일단은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사람들이 좀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겠다라고 좀 바꿔놨는데 예. 현재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체납세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말 꺼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렇죠.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었고 그러나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로 입주하시는 건 아니니까 입주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을 좀 열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이제 딱 바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계약 이전에는 열람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정부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이전에 체납세금을 다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계약은 안 하고 집주인들 열람만 네.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계약은 맺어라. 근데 이제 그러면 체납 사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안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네. 근데 계약은 이미 맺었는데 예. 그 세금 있다고 만약에 해지하면 내가 위약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 그러면 체납세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위약금 없이 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도입하겠다. 그다음 요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아예 국토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고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납세 완납 증명서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저건 납세 증명서를 보고 나면 네.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겁니까? 세입자가? 이게 지금 아직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거 보장하려면 저거 본 사람은 무조건 계약은 해야지. 저거 보기만 하고 계약 안 하면 네.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이거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한테는 거꾸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냉정한 다 의미로- 결정하고 그것만 하나 마음에 걸릴 경우에 보면 보면 네. 구속될 게 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봤으면 분명히 이거 세금 없으면 네. 반드시 계약해야 됩니다. 네. 글쎄요, 뭐 혹시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서 일반적인 일이 됐다라고 하면 네. 집주인이 웬만한 세금을 좀 갚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계약을 맺기 전에 가급적이면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 네. 1번은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해요. 근데 당해세라고 하는 게 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크게는요. 그게 막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위협할 만큼 큰 세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재산세는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종부세의 종부세 경우에는 같은 게 갑자기 어쨌든 클수 누진 과세를 지금까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네. 체납세금이 커졌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빌라왕이 뭐 한 뭐 100채든 몇 채든 네. 예. 있는데 네. 종부세가 그럼 뭐 그래서 한 60억 나왔다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주택의 당해세는 안분하면 네. 그 안분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네. 이 집 때문에 얼마가 더 더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안분을 합니까? 근데 또 반대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63억을 먼저 경매에 붙여서 낙찰 받으시는 부분부터 갚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혹시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n분의 1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주택에 대해서만 발생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공시 가격 비율로 나눈다, 안분한다. 그 방법을 제가 한번 다음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당해세에 무적의 그런 어떤 변제권을 최우선 권한을 주는 부분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이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한창 경매에 붙여서 돌려받고 싶은 이렇게 보증금을 회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혹시 그 집에 세금이 많다면 4월 1일 이후에는 4월 1일 이후에 매각 허가가 결정된 집,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낙찰이 돼서 법원이 파세요 땅땅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된 집은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만약에 이 당해세 법정기일이 늦으면 그러면 보증금을 먼저 갚게 하겠다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 앞두고 있고요. 아 그러면 세금 냈는지 증명서 내시오. 확인만 해보고 일단 계약을 하고 네. 이후에 세금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네. 그거는 전세금이 뭐 우선한다로 맞습니다. 법이 맞습니다. 개정이 됐다. 맞습니다. 네. 내가 들어가서 그건 확정일자 한 합리적이네요. 이후에 예. 발생한 전세관 같은 케이스. 그렇죠. 저기 두 개가 다 돼야지. 확인만 하면 뭐해? 그렇습니다. 어? 확인한 그때 이후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정 기일이 도래한다는 건? 이 법정기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세가 굉장히 큰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일반인들의 뭐 금융회사나 그런 채권보다도 예. 그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법정기일이에요. 뭐냐면 법정기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대출을 해준 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걸 등기를 올릴 때 실행일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세금 당해세,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의 법정기일은 신고를 해서 이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예. 뭐 예를 예. 들면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뭐 부가세 이런 건 본인이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네. 신고일, 와, 신고일, 엄청 좀 앞이군요. 앞이죠, 좀 앞이죠. 그리고 신고일이거나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면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발송해야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종부세잖아요. 예. 그러면 고지서 발송일. 받지도 않았는데. 네, 그게 뭐 발송한 날. 네,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아니라 예. 보통은 이제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야 한다라고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냈으면 그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고지서를 쌌으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입자는 들어갈 때 정부가 60억짜리 세금 고지서를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체납 사실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확인해봐도. 그 위에 있는 체납세금 확인 방법 그러니까 체납 세금은 확인하지만 네. 고지서 날라오고 있는 세금은 확인 못 하는데 그렇죠. 날라오고 있는 것도 내가 이 날짜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보다 우선이라 하면 네네. 날라오고 있는 고지서가 금액이 얼마인지 네. 이게 집주인이 체납을 할지 안 할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 혹시라도 무거워서 세금을 체납하면 내가 덤터기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을 네. 왜 기껏 이런 제도 만들면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랬나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체납이 시작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야죠. 네, 그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권리를 이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걸 이제 세무서에서 그 등기부에 압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건 언제 하냐면 당연히 발송일이 아니죠.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 독촉 기한도 지나고 그런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세무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압류를 명시적으로 등기부에 좀 걸어놔서 이걸 좀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네. 그럼 받으면 뭐 지금 이거 확인하려고 이 제도를 그러니까. 만드는 건데 확인하기 어려운 세금을 남겨두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쩌자는 말입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당해세를 그러니까 당해세를 이 확정일자를 받은 말씀하신 얘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는데 그러니까 확정일자 전에 발생했다, 이론적으로는 당해세가. 저렇게 잘 고쳤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체납 사실 확인원에 확인돼서 네. 딱 그 기재가 날짜 안 된 세금이 기재가 안 된 안 됐으면 세금이면 네. 그러면 그냥 다 그 뒤에는 뭐가 날라오든 뭘 하든 그건 다 모든 세금은 후순위로 돌려줘야지. 그렇지. 거기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날라오고 있는 중이었지롱 이러면 맞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야 오늘 말 잘하네. 아니 사실 매번 이래요. 공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정부 제도의 맹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럼에도 정부가 물론 이건 임차인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라고 이제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먼저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그걸 제외한 이제 다른 사례들을 알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좀 늦게 발생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본인이 먼저 물어주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남은 문제들이 이제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당해세가 지방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또 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해요. 근데 지방세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행안부가 해줘야 되는데 기재부가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은 개정을 해줬으나 네. 이건 아직 안 돼서 협의 중입니다. 그럼 지방세는 전세보다 하여튼 당해세라고 해서 지금은 발생된 먼저. 체납에 대해서는 네, 무조건 지금처럼 먼저, 무조건, 여전히 네, 가져간다 네, 먼저. 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사채권이라는 건 보증금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준 돈이든 은행이 빌려준 돈이든 다 똑같은데 예. 세입자만 해준다는 거야? 이건 세입자만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채권은 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가장 앞쪽에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엔 당해세,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들 이런 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다른 채권들은 여전히 당해세가 이것을 본인이 먼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근본적인 개편이 맞는가? 나는 이제 그런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좀 의문 들 수 한계들이 있는 있는데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돈 빌릴 때 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내라 그래요. 안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빌려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네. 그 집 근저당 설정할 때도 네. 야 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좀 갖고 네. 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게 제가 취재를 하다가 들은 얘기는 예.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사실은 이 전세 사기와 이런 뭐 그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강제 경매가 늘어나는 것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예. PF 사업장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해줄 때 예. 체납사실 증명서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왔어요. 예. 그랬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받은 그 안에는 증명서에는 체납액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세금이 발생하는 거는 그 체납세를 갚아야 되는 그 기일을 따지는 법정 기일이라는 건 예. 그 고지서를 발송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받았는데 그 기간이 그 증명서를 받는 기간이 뭐였냐면 독촉을 납부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네. 독촉을 납부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정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발생했고 고지서를 예, 발송했기 발송하는 때문에 순간. 예, 네.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안 갚으니까 갚아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런 상태일 때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어. 그 상태에서 은행이 너 완납증명서 갖고 와라고 했더니 완납증명서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세금이 체납된 거죠.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억울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당해세 그러니까 당해세를 우선하는 국세 우선의 원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세를 걷는 걸 네. 지금 이번에 바꿔도 네. 여전히 좀 그 법정 기일이라는 애매한 조항들을 남겨놓고 하는데 네네. 우리는 왜 이렇게 국세를 열심히 거두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국세는 너무 소중해. 절대 우선순위를 뺏길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법조인 분들,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국세 우선의 원칙이 없다고 해요. 그 얘긴즉슨 뭐냐면 민사 채권과 그 다음에 이 조세 채권, 세금 채권 간에 예. 동등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그 나라는 그렇게 할까라고 해보니 이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되는 권리를 우선권을 줘버리면 여러 가지 각종 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담보에 관련된 법이든 뭐든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들은 좀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공평성 있게 바라본다. 그래서 그냥 그 실제로 이 권리가 발생한 날짜를 중심으로 그냥 순서대로 주는 선착순으로 한다. 네. 선착순으로.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의 거래와 계약을 그냥 빙다리 핫바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이 국세 기본법이 제정된 게 계약을 하고 그걸 보호해야지. 그렇지. 왜 나중에 정부가 세금 체납한 걸 그걸 번호표를 새치게 합니까? 예. 무슨 근거로? 어쨌든 그 근거를 정부도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부가 이제 우선성을 강조할 때는 그래도 나름의 이들도 좀 당연히 정부도 명분이 있죠. 예. 명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명분으로 드는 것은 예. 민간 채권자는 자기들 그 개인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세금은 모두를 위해서 쓰는 거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성을 위해서는 세금을 먼저 회수하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라고 얘기 같습니다. 또 얘기하죠. 그럼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했어요? 공산주의 하지 그냥. 그게 그렇게 원칙이 그렇게 앞서면 네. 네. 사적인 계약을 엄청 보호해줘야죠. 그게 보호가 돼야 사적인 계약이 자유롭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네. 불안해서 계약을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더 추가로 좀 부연을 해서 설명해드리면 이 네. 당해세와 관련된 얘기는 논란이 꽤 많았어요. 계속 예. 많았는데 예. 지금은 좀 드물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당해세의 우선권을 그러니까 국세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합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 네. 지금 그거는
아 그래요? 2001년에? 헌법에 비교해봐도 이건 괜찮다. 네. 아, 뭐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예. 그 시대의 뭐 어떤 그런 경향성을 뭐 다 반영했겠고 반영하는 거죠. 예. 네, 지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결론이 나면 한참 동안 이의 건드리지 제기하기가 못하죠. 쉽지 않죠. 예. 네. 다시 가봐야죠. 그럼. 네. 다시 가봐야죠. 하여튼 이상해. 근데 좀 다만 이상하네요. 체납 세금이 생길 때마다 매번 국가가 그렇게 그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압류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행정 비용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나 전산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별 문제 없네 네. 하고 그냥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요즘의 추세는 등기부등본도 보고 체납사실 확인서도 내고 아니면 네. 체납했는지 네가 세무서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네.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똑같은 만약에 그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채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해도 예. 정부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정보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집주인이나 아니면 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막 동등한 위치에서 회수를 위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뭐 충분히 정부가 좀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질적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에 그 다 넣어놓으면 안 됩니까? 하나만 딱 보고 온라인으로 그냥 하나만 딱 보면 그 문제 없네. 그리고 바로 딱 계약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등기부등본에 아예 그 체납 사실을 입력하자. 네. 뭐 물론 목적은 좀 다르긴 하겠으나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잘 안 보이는 세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기부등본은 어디 세무서 압류 이런 식으로 돼 압류는 있고 나와 있잖아요. 경매에 들어가야 법정 기일과 세금 액수를 알 수 있어요. 네, 경매 가봐야 됩니다. 경매 가면 이제 그때는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다 신고를 한번 쭉 받거든요. 니네가 예. 얼마씩 받을 거냐. 그다음 순위를 매겨주고 소위 얘기하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이제 그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를 가늠하는 뭐 그런 기준들을 할 때 네. 순위를 매겨주거든요. 체납 세금은 그렇다고 먼저 체납한 걸 안 갚게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세금을 다 뒤로 미루게 하면 네. 밀린 세금이 있을 때 아는 사람하고 짜고 먼저 계약해. 3억짜리 집에 4억짜리 전세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럴 수 있다고 있거든요. 세금을 네. 뒤로 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나온 세금은 우선권을 갖는 게 맞는데 네. 날라오는 세금 내지는 뒤늦게 나오는 세금까지도 네. 새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문제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당했어요. 진짜 세금에 대해서 진심이네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불안하다 나는. 네. 그러면 전세보증 요즘 전세보증 보험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냥 그거 들면 네. 다 해결됩니까? 그게 가장 간편하죠. 왜냐하면 세금 관련된 그러니까 집주인의 세금 관련된 문제는 문제조차도 허그 그러니까 그 허그 공사가 안아준다는 것이잖아요. 네. 허그가 그걸 이제 처리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가 만약에 먼저 체결된다면. 어차피 먼저 주는 거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받고 이 복잡한 문제는 내가 네. 해결할게 네, 하는 네. 거니까. 네. 거기에 있는 법적 전문가들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임금 체불하면 네. 나는 세입자인데 네. 세입자보다 그 직원이 먼저 이 집을 가져가는 건 네. 그것도 세금이 갑자기 새치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금은 새치기 하면 안 되는데 임금 채권은 새치기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순서를 지키면 제일인데 왜 네. 자꾸 새치기 하는 걸 앞으로 갖고 오냐는 거죠.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이 우스워요? 막 그렇게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당해세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공공성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그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임금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리고 다음번 취재 아이템을 그리고 한번 그 삼아볼까요? 나중에 체불해도 그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건 확인이 안 되는 물론 거니까.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인가까지 이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아 그러나 3년치 직원이 퇴직금, 많으면 3개월치 임금만 더해도 네. 수십억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확인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런 집을 피해야죠. 그런 집을 피해야 된다고요? 그런 집인지 그런 아닌지 집을 어떻게 어떻게 피합니까, 압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바꿔줘야죠. 어떻게 이게 피합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 이거 저것도 하시고요. 뭐 세금 체납 확인서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 전세 계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네. 예를 들면 딱 정부가 무슨 포털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거 보면 등기부등본도 하고 네. 체납사실 확인도 되고 네. 한 번에 딱 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일일이 하면 세무서에 가서 네. 직접 제가 집주인 체납 확인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또 네. 따로 가고 등기부 따로 떼고 왜 그렇게 다 따로 하게 만드냐고. 등기부에 모든 걸 다 갑구을구에 기재를 해주자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오. 그냥 그게 아니라 임금 체불이 우려가 되면 네. 체불 임금 부존재 확인서. 그래 그것도 미납 만들든지. 세금 부존재 확인서. 네. 그거 붙여주면 네. 안심하고 살아야지. 수시로 집주인한테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그리고 직원 너무 많이 뽑지 마세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다 가입하라고 하든지 그럼 아예. 이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전세금 떼이는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우리 사회는 소수가 당하면 이건 그냥 무시한다니까요. 진짜 야만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제가 요 앞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아까 물어보신 등기부에 그걸 다 기재하자. 네.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르잖아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갚았을 것까지 대비해서만 은행에서 대출금이 한 120, 30%를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거고 저당권은 딱 그 금액만큼만 요 순간에 발생한 확정된 것인데 체납상 계속 불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그렇죠. 세금이 늘어날 그럴 때마다 수 있네. 연체료 해서 오늘은 한 4,000원 더 늘었고 그 다음 날은 5,000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넣는 건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그럴 거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체납사실 확인원, 네. 체불임금 확인원 그것만 두 개를 받아서 법정기로 계약할 때 그게 그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넘는 순간 위약금 얼마를 내고 계약을 해지한다. 네. 이 좀 넣기로 해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넣는 체납을 하든 사업이 부도가 나든 네. 나는 안전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그 법정길이나 이런 문제를 해놓고서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계약하세요라고 하는 건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가 잘 조심해서 잘 계약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면 세입자가 먼저 다 뛰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럼 자유자재로 뛰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이 집주인이 사업할 때 종업원이 몇 명인지를 많잖아요 공개된다. 우리가 그 프라이버시를 오픈할 거냐 말 거냐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죠. 뭐 그건 뭐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 그래서 월세로 바꾸자. 그래서 전 세계에 전세라는 게 없는 거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유가 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벤치마킹 할 데가 잘 없네. 다른 나라. 그 전세라는 독일도 전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독일도? 어디요? 독일이요? 독일도 전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독일 세입자가 독일은 월세가 굉장히 활발하고 독일은 그런 월세 관련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유명한 나라죠. 네. 아, 네. 참 이상하네. 아 근데 이런 거 왜 우리가 자꾸 박정우 기자님한테 뭐라 그러지? 현장에서 취재하시니까 취재하시면서 네.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야단도 좀 치시고 네. 말도 안 된다고. 네. 취재 방법은 네. 네. 상대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걸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취재를 하지 가정세로 말고 하면 네네. 전화도 안 받고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기사 쓰실 때 네. 예, 그럼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세종시에는 무슨 다른 일은 없습니까? 세종시는 아주 그냥 바쁜 순간들이 일단은 지나갔고요. 네. 가장 기획재정부가 바쁜 시기는 연말 연초예요. 연말은 특히 세법과 그다음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다른 나라에 견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한 해 바뀌는 제도나 뭐 세금 관련된 제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하니 뭐 거의 책자 한 권 정도는 세금 관련된 것들을 좀 읽고 연말 네. 연초가 되면요 정리하고 기사 쓰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연초에 그 업무 보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좀 이제 그만하라고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수시로 하는 거지. 네. 그거 연초에 하는 거냐? 연초에 뭘 날 잡고 업무 보고를 하니까 네. 그때 담아놓을 내용 만들기 위해서 네. 10월, 11월, 12월에 필요한 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월 달에 업무 보고 할 때 담잖아요. 제가 이 프로님한테 비싼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정부가 그 매년 2번씩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네. 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도 3대 구조개혁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 DJ 정부 때 구조부터 계속 우리는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노동 뭐 관련 연금은 항상 하는 거고요. 예. 네.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다들 부동산 대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국토부가 하면 되죠. 왜 그걸 매년 뒤집어서. 2번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연례 행사로 일할 보고서를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고. 해야지. 아, 이 얘기는 이 얘기네. 국토부에서 발표했으면 내가 안 냈어도 되는데 기재부에서 발표해서 내가 이게 쏘아내게 만드냐. 아니 1월 달에 그거 업무보고를 하니까 거기다 다 넣느라고 이번에 왜 둔촌주공 때 분양할 때는 얘기 안 했다가 다 지금 발표하는지 알아요? 네. 업무보고 할 때 내용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12월 달에 다 하고 나면 업무보고 때 할 얘기 할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둔촌주공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둔할 이유도 없지만 네. 왜 한 달 후에 바꿀 정책을 그 그때 만 미리 안 가구가 하고. 그렇게 줄 서 있는 거기에 왜 미리 적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네. 뭐냐면 기재부가 이제 모든 부처의 경제 관련 선임 부처라고 하잖아요. 예. 기재부가 주도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요. 예. 발표할 때 기재부는 아이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처를 압박을 많이 합니다. 갖고 와. 좋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 그래야 우리도 좀 살지. 네. 그럼 타 부처에서는 안 주려고 해요. 따로 해야지 우리 장관이 사니까. 빛난다. 아. 우리가 산다. 아, 아이템을. 그런 티격태격하는 과정이 많이 거치고 예.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이번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였는데 네. 정말 황당했던 게 경제정책 방향을 기자들한테 한 100명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할 때까지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얼마를 인하하겠다는 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네. 하루 전날 밤인가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기재부를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가서 숫자들을 고치는 뭐 그런 해프닝들도 종종 있죠. 뭐 하냐고요.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합시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게 하려면 업무보고는 1년 365일하고 경제정책 방향도 수시로 발표해야지 네. 날 잡아서 하니까 그 날짜 전후로는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잘 전해주십시오. 자, 한겨레 신문 박정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도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